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주말 어떠셨는지요? 네, 저는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 길에 시내 한복판에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째를 맞아서 도심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섭니다. 23년 만이죠. 이번엔 사자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지난 2016년 사망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알고도 고의로 쓴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입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수감돼 있는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난 대통령, 다시 법정으로 향하는 대통령, 1대부터 19대까지 12명의 대통령 가운데 우리는 몇 명의 성공한 대통령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전 8시 30분 서울에서 출발한다니까 아마 조금 뒤에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이고요. 1996년 재판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건데, 이번 재판이 의미가 큰 것이 이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세운다. 네네. 이게 의미가 큰 거죠. 예. 형사 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혐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사자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2차례 출석 거부했고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제 출석하기로 한 거고요. 예. 아마 이 구인장 집행은 광주에 도착하면 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고령 등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법정 내부 촬영이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실황으로 이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첨으로 방청권 확보하신 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순자 씨도 이제 동석을 합니다. 네네. 이 두 부부가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도 역사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진짜 가면을 쓴 사탄이냐. 네. 예.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백담사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이순자, 그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갔다가 손녀가 손자를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을 사진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신문의 그 제목이 민을 버리면 민이 버린다. 네. 이런 식의 그 헤드라인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네. 일본이 강제징용 재판 결과 항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항의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강제징용 피해 보상 재판 원고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이제 만약에 매각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때는 안 참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을 비롯해서 100여 개에 이르는 대항 조치를 마련해 뒀다라고 하는 일본 쪽 보도가 지금 나온 겁니다. 네네. 지난 10월에 지금 신일철 죽음 측에 지금 피해 보상을 해라, 1억씩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자산 압류 명령도 이미 이제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이제 그 실행에 들어갈 경우에 이제 보복 관세로 이제 나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행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글쎄, 예.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 수출 중단 방안도 뭐 고려 중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이게 마땅치는 않은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한 반도체를 또 일본 쪽에 수입을 해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절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너무 대응 전략으로 이제 일관하니까 상당히 좀 조급해서 이런 강경 방침을 좀 거듭 밝히고 나서는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방위비 문제인데 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요격을 최대 3조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하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지금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에 주둔 비용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제 적용하기로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 정부 공식 발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한국과 협상해서 첫 적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주둔 비용은 물론이고 그 나라 안보에 기여한 대가까지 추가로 50%를 얻어내겠다. 네네. 근데 주둔비도 우리 지금 한국하고 미국 간에는 50% 정도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것도 100%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0%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세계적 표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보다 한 3배가량 그래서 한 3조를 넘어서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입니다. 지난달 합의한 게 1조 389억 원 정도거든요. 예.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협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도분. 이때부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조는 사실 마지노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1조를 넘기면은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3조라니요. 이건 아주 네, 황당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버닝썬 수사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수 승리 씨의 신분이 마침내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찰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고요.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과연 승리 씨가 25일 날 입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역시 수사 속도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이게 수사가 조금 더 길어지면 연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게 비행기 사고가 또 났는데 에티오피아 여기까지 추락을 했는데 이제 뭐 전원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 탑승 여부는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나요? 예, 일단 항공사가 발표한 승객 명단에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외교부가 지금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고요. 157명이 탔는데 전원 사망한 그런 대형 이제 사고인데 이 사고가 사실은 그 동일한 기종 지난해 10월 달에 또 추락해서 탑승자 189명이 전원 숨진 사고. 네네. 라이언 에어 여객기였는데 그거하고 같은 기종의 이제 항공기였라는 거죠. 예. 보잉 737 맥스 8 기종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항공사들도 이미 이게 이 기종을 도입을 했거나 네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하, 예. 전 세계 항공사가 주문한 양이 지금 4,661대에 달합니다. 네네. 특히 최근에 프랑스의 에어버스 A380 예. 이 생산 중단 결정 이후에 주문량이 더 늘어나서 대형 기종은 사실상 거의 독점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항공사가 표준 기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종이어서 예. 지금 이번 사고가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올해부터 처음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요. 대립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국회인데 실속이 없이 정쟁만 오가다가 또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잘 진행될 수가 있을런지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취임 후에 처음으로 대표 연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리 듣는 대표 연설 핵심 1, 2, 3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렵고 뭐 민생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 그에 대한 대안들을 좀 이야기해 보렵니다. 네네. 뭐 관심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에 나경원 대표께서 선거법 관련한 언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열리는 국회인데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그덕지그덕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1월 이제 다 방탄 국회, 사실상 민주당의 방탄 국회를 저희가 국회를 열지 못했는데요. 네네. 정말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결단해서 국회를 열자고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지난주 때 저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국가 재난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이라도 빨리 통과하자 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국회 열자마자 지금 밥그릇 싸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 어제 저희 당 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네네. 그런 국회의원 10% 감축 아닌데요. 예.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네네. 독일, 뉴질랜드 딱 두 나라만 채택한 제도이거든요. 예. 그 두 나라에서 채택한 아주 좀 기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두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 마음은 의원수를 줄이라. 그리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의 유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 선거법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해 연말에 그 선거제도 개혁에 따르는 합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하신 내용이신지요? 예, 합의의 내용에 보면 분명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원포인트 개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합의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 합의문과 제가 지금 그 합의문에는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취지의 합의문이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지금 선거법을 먼저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개헌 문제는 사실상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는 꼴이거든요. 네네. 그건 뭐냐면 이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다당제로 난립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사실상 이 무소불위의 대통령의 전횡을 전혀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네. 사실은 동시에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의원 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한 400명씩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일도 한 번 선거에서 100명 넘게 증가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무한히 확대한다. 또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가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 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은 뭐 국민적 여론에 정말 부응하시는 그러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내놓는 것이라는 건 이미 좀 많이 얘기가 되어온 사안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지금 정당 득표율을 갖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다 합쳐서 그중에 몇 퍼센트씩 나누자는 것인데요. 이건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습니다. 이건 2000년에 우리가 비례대표 명부를 별도로 투표하게 한 것
그렇게 뒤집어 보면 이것은 위헌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대통령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사실 비례대표가 뭡니까? 이 당에서 그냥 찍는 후보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절대로 그 제도를 제대로 아신다면 호응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표님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여당과 나머지 야 3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 이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 국회 물리력 행사 방지를 위해서 선진화법을 도입했고 거기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제도는 있지만 선거제도는 한 번도 패스트트랙이라 이렇게 합의 없이 간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 선거제도가 뭡니까? 결국 이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태우네 만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거구를 획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28개의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 건데요. 그걸 마음대로 하겠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생기고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아무리 물리력이 정말 충돌하던 시절에도 반드시 이건 합의에 의해서 했거든요. 네네. 왜냐? 게임의 룰입니다. 네네. 이걸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고요. 예. 여기서 왜 여당과 야3당이 이렇게 소위 야합을 하게 됐느냐? 여당과 야당의 계산이 다릅니다. 야3당 소수정당으로서는 본인들이 이 제도를 채택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저희는 개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면요, 대표님. 근데 자유한국당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너무 내서 그것도 회방안을 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십시오. 저희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과 동시에 하자를 했는데 개헌 논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하나도 지금 안 하면서 원포인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다? 이걸 저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이 정치적 야합이 가능한 제도이고요.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대표님 주장하시는 대로 야합 내지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지금 기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모두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상법, 공정거래법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관련된 법을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키는데 선거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마 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내년 가서 이 본인들만으로 정치 체제도 개편되고 본인들만으로 과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안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만으로 과반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서 소위 정의당 등을 원내에 대거 들어오게 함으로써 사실상 본인들의 2중대, 3중대를 만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여당의 꼼수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치 도의가 아닙니다. 그럼 대표님 어떻게 지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이거 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경우에 대표님의 마지막 그 저지 마지노선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 패스트트랙이 강행될 때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말살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직 이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험하고자 합니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대표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얘기는 의원직 총사퇴도 포함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질문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개각 명단까지 발표하고 이제 곧 뭐 청문회 일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개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민생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외교안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전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생을 챙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는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잘못된 개각이다. 게다가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총선에서 출마시키지 않고 싶은 후보들은 장관으로 빼고 이 당내에서는 일종의 총선을 위한 체제 개편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어느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도덕성 검증과 그리고 자질 검증이 있을 텐데요. 자질 검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장관들, 예컨대 산중위나 이런 쪽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박영선 의원이나 또 복지부 장관을 한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됐거든요. 중소벤처사업부 장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고 저희는 이제 좀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가장 지금 일단 자질적으로 문제되는 분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미국 측의 메시지는 좀 한미 공조가 그동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거꾸로 가는 장관이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재에 반대했던 분이고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분입니다. 결국은 이 한미 동맹이 지금 안 그래도 분열의 조짐과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결별 수순으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까. 또 미국 측에서는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상 이 대북 제재 부분에 있어서 공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이는 것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탄핵 2주년이었는데 도심 집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사면 결단과 관련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사면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사면을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때가 되면 아마 결단하실 겁니다. 네.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요. 오늘 오디오 칼럼을 좀 2부 앞당겼습니다. 이태강 교수로부터 탄핵 이슈 연결돼 있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해 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여는 오늘 이 시대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출근길 라디오로 만나는 가볍지만 깊이 있는 오디오 칼럼. 월요일엔 인문학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태광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디오 칼럼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오늘 약간 조금 심각할 수 있는데요. 네. 탄핵과 페미니즘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됐죠? 사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죠. 네네. 탄핵 2주년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이제 그러한 어떤 탄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탄핵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촛불 집회에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참여했고 그 여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또 지난 2년 동안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또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오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볼까 싶어요. 페미니즘 관련해서요. 그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저도 사실은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참석을 했다기보다는 버스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현장을 봤는데 요즘에 그 집회의 도심 풍경이 과거와는 좀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집회라든가 데모라든가 이러면 이제 뭐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떠올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내에서 집회를 하고 있죠. 성조기가 있었고요. 네. 단순히 따로따로 국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성조기와 태극기가 붙어 있었고요. 네네. 또 때로는 이스라엘 국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맥락이 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성조기와 태극기가 붙어 있는 것은 한국의 냉전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이른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설한 많은 어떤 그런 논리들이 냉전에서 왔고요. 이른바 북한을 반대한다, 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왔고, 이제 거기에서 미국의 어떤 그런 기획, 또 미국의 어떤 지지가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동의하에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붙여놓은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기가 왜 등장하냐 그러면 사실 이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유 동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인류 동조론이 좀 아류인데요. 인류 동조론 일본의 조상이 유태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그 한 아류로서 한국과 유태인이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유태인이 우리 한국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영생교 같은 그런 종교 단체가 이제 기독교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 단체들 이른바 사이비 단체인데 그런 단체들의 주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일제 시대부터 이제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일제 강점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뭐 환단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서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역사서의 바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과 또 기독교 사상이 결합하면서 물론 이제 기독교는 이런 거와 관계가 없는 사상이지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사상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집회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거는 사실 문화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많은 어떤 코드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국기 말씀 지금 하시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열리던 자택 앞에 지금 상황이 취재진, 경찰, 지지자, 반대자 뭐 굉장히 혼잡한 상황인 것 같고요. 북한 인공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북한 인공기가 검정색으로 X표를 한 그런 그 또 지지자들 모습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연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발 상황이 업데이트 된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적인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엄마들의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페미니즘과 뭐 연관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태극기 부대보다는 이제 태극기 부대에 반대하는 쪽에 많이 서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태극기 부대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이제 영향을 준다고 저는 말하기는 어렵다 봐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 그 태극기 부대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페미니즘 또 그분들은 사실 또 재밌는 게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체도 있어요. 그 태극기 부대 내에 이 건전한 여성 그러니까 건전한 페미니즘을 위한 단체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역시 그분들도 페미니즘을 표방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참정권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해방되자마자 바로 여성의 참정권이 이제 주어졌는데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참정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권도 이제 주어졌고 말 그대로 주권이 이제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미성숙성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참정권 또는 이 그 투표권이 그냥 시민권이 그냥 주어진 것 우리가 투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민주주의가 토착화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의 어떤 민주주의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바로 저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어떤 그런 제도로 안착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내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코드로서 각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형성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이러한 어떤 한국의 민주화 과정 이런 주어진 민주주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주주의적 제도로서 안착시키는 이 과정들은 지금 아시아 내에서도 상당히 모범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지인들 특히 타이완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친구들이 한국 영화 특히 이제 뭐 1987이라든가 택시 운전사 같은 그런 영화를 몰래 보면서 한국을 따라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이제 그 시민단체가 있어가지고선 정치에 무게중심을 둔 겁니까? 엄마의 무게중심을 둔 겁니까 했더니 양쪽 다 아니고요. 동사 하다의 무게중심이 뒀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와닿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한국적인 그런 상황들을 영화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외국에서 보면서 그렇죠. 느낌이 남다르다. 뭐 이런 것도 연상할 수 있겠네요. 1987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여성이죠. 젊은 여성이고요. 여대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진입하지 못했어요. 젠더라는 문제가 크게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지만 최근에 와서 이 젠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모든 개체의 평등을 전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재로부터의 해방 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독재를 이제 폐지하고 민주적인 어떤 그런 선거제도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완성되고 나니까 그 더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불평등한 어떤 관계들을 정상적인 걸 받아들여져 왔던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사회 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발언의 몫을 갖지 못한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죠. 이 원리를 저는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병에서 거인을 끄집어내면 아무리 알라딘이라 하더라도 다시 집어넣지는 못하죠. 그것은 거인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치 민주주의 이 거인과 같은 겁니다. 램프에서 끄집어낸 거인과 같은 것이고 이런 거인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그 거인이 또 되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어떠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역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강남역에서 한 젊은 여성분이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졌던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과정들, 그건 정확하게 법의 문제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것이 물론 경찰이 그 당시 수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수사를 했지만 그 정상적인 수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파적이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봤을 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터져나왔지만 거기에서 여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해화역 시위로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성의 정치 참여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사회가 어떤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된 그런 환경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사실 여성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절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 여성의 존재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무시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면 사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많은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죠? 여러 어떤 또는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여성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은 더 대우접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여성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면 더 그 아래에 있는 또는 더 이제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도 사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더 다양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부분을 사실상 유권자를 의식을 해가지고 너무 좀 한시적이고 표피적인 그렇죠. 일종의 그 공약만 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민주주의 원리를 정치에 구현하는 문제는 정치인들의 소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들이 사실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구현시키는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앞서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저는 필요하다 봐요. 그래서 사회 방향을 잡아주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나중에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모범적인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외국 같은 경우에 사례를 하나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캐나다 총리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어떤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들. 또 사실 뭐 잘생기고 굉장히 젊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또 그냥 독단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기보다는 정책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주장들을 굽히지 않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온 정치인이죠. 그렇죠.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디오 칼럼을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한국 사회에 유구한 어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1 운동부터 이어지는 그런 뭐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 민주주의 제도로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회를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이탁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 돌아오죠.